강원도 평창의 어느 외딴 시골의 밤, 저는 한 곳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산을 올랐습니다. 눈보라는 칼날이 되어 제 뺨을 사정없이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눈더미가 장화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감각이 사라진 발가락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을 헤치며 나는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고작 택배 상자 하나를 배달하기 위해서라고 하기엔 제 목숨값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부연 시야 너머로 산비탈 꼭대기에 매달린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듯 그 불빛은 가냘크게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했습니다. 왼쪽 발목이 꺾이며 비릿한 피냄새가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통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더니 터진 살틈으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섞인 피맛은 유독 비릿했습니다. 저는 왜 이 폭설을 뚫고 다리가 부러질 듯한 고통을 견디며 이 산골짜기 꼭대기 집까지 찾아가야만 했을까요? 그 지독하고도 따뜻했던 이야기,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 산골에서 택배 배달을 하고 있는 48살 박동훈입니다. 먼저 저의 채널 인생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강원도는 무릎까지 눈이 쌓여 온 세상이 하얗게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지역 날씨는 어떠신가요? 어디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쪽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 겨울의 기록을 꺼내보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외제차를 몰던 놈이었습니다. 휴대폰 부품 납품 회사를 차린 저는 주변 친구들보다 일찌감치 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수십 명의 직원들도 있었죠. 비싼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세상이 제 발 아래에 있는 줄 알았고 성공이라는 달콤한 향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동료의 배신은 단 하루 만에 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제 인감도장과 서류를 챙겨 수십억의 빚을 제 이름 앞으로 남긴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시궁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공포였고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는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도피 중이던 저는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도 장례식장에 발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서성이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채업자들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던 그날의 비릿한 눈물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내려온 곳이 바로 이곳 강원도 산골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 조끼 하나 걸치고 택배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 때마다 어깨를 짓누르는 통증이 차라리 고마웠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아파야만 과거의 죄책감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제 배송 구역 중에서도 가장 기피하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할머니를 문지방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이름 한번 참 기막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10년 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봐 매일 대문 문턱에 걸터 앉아 먼 산만 바라보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치 그 문턱에 박힌 돌처럼 꼼짝도 않고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이 그 문턱 너머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멈춰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 그 집 문턱을 넘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아들이 온 줄 알았더니 거기다 두고 당장 나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는 마른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으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문전박대였습니다. 저도 오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거든요. 택배 주문하셨잖아요. 제 소리침에도 할머니는 낡은 목소리로 악을 쓰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집 배송 송장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매일같이 무언가를 주문했습니다. 고작 휴지, 라면, 때로는 내복.
한꺼번에 시켜도 될 것을 할머니는 집요하게 하루 간격으로 나누어서 주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매일같이 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와 문을 두드려 주길 가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은 유독 차가운 바람이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문턱에 앉아 텅 빈 눈으로 길끝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상자를 할머니 발 앞에 내려놓으며 할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여기 오는 사람 저밖에 없죠. 그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흙덩이를 집어 제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할머니의 눈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원망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1년 전 병원 복도에서 도망치던 저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등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것이 제 눈에서 흐르는 회한의 눈물일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사람에 지쳐 이 깊은 산골까지 숨어들었는데 왜 저는 이 외로운 할머니의 문턱 앞에서 자꾸만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할머니가 소금을 뿌려도 멱살을 잡아도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른 손마디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배달을 합니다. 어김없이 배송 목록 최상단에는 할머니의 주소가 떠 있습니다. 주문 물품, 주방 세제 1개, 수취인, 박철수. 할머니는 오늘도 아들의 이름을 빌려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오늘도 차 시동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외딴 집의 문지방 할머니와 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폭설이 내리던 그날 밤 제가 왜 발목이 부러지는 고통을 견디며 그 산길을 기어올랐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탑차 뒷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건 무거운 정적과 지독한 먼지 냄새입니다. 박스 사이사이에 눌러붙은 테이프 자국이 이제는 제 살점처럼 익숙해진 아침입니다. 송장을 훑어내리는 제 손가락 끝에 다시 그 지긋지긋한 주소가 걸려듭니다. 강원도 평창군 산 12번지. 그 주소를 읽는 것만으로도 명치 끝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기분입니다. 어제는 주방 세제 하나였고 그저께는 낡은 수건 한 장이 담긴 작은 택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라면 5봉지가 든 비닐팩 하나가 제 손바닥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만 가도 흔히 널린 그 흔하디흔한 라면 한 팩입니다. 이 고작 1,000원짜리 몇 장을 위해 할머니는 또 기어이 저를 이 험한 산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꺼번에 주문해서 배송비를 아끼려 들 텐데 말입니다. 할머니는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듯 딱 하루치 일용할 양식만을 뚝 떼어 매일같이 주문을 넣습니다. 시동을 걸면 낡은 트럭은 쇳가루 섞인 비명을 지르며 요란하게 몸을 떱니다. 마치 그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싫어 발버둥 치는 병든 짐승처럼 말입니다. 핸들을 움켜쥔 제 손등 위로 굵은 정맥이 툭 붉어져 나옵니다. 이 길은 제게 단순한 배송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가혹한 고행의 길입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면 타이어 타는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엔진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요동치고 제 심장은 그 거친 박자에 맞춰 불안하게 요동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강남 한복판에서 수억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놈이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은은한 향취와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제 일상의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장나면 한 팩을 지키기 위해 찢어진 시트 위에서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정말 눈 깜짝할 새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는 제 인감 도장을 들고 종적을 감췄고 제 이름 앞엔 감당 못할 빚더미만 남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채 도망쳐야 했던 비겁한 아들입니다. 제 인생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길을 잃고 끝없는 바다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적막한 산골로 숨어들어 택배 조끼 뒤에 저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여전히 제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지독한 외로움을 잊으려 저는 더 거칠게 가속 페달을 짓밟았습니다. 언덕 꼭대기, 낡은 기와지붕이 보이기 시작하면 절로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방 안쪽 낡은 문턱에 걸터 앉아 계셨습니다. 굽은 등이 마치 수십 년 세월의 무게를 다 짊어진 고목나무 껍질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제가 아니라 제가 올라온 그 굽이진 길 끝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트럭을 세우고 라면 팩을 들면 눅눅한 비닐의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축축하게 흐릅니다. 할머니, 택배 왔습니다. 라면이에요. 제 목소리는 최소한의 친절조차 거세된 채 메마른 바람처럼 건조하게 울려 퍼집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삐딱하게 고개를 돌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 깊게 패인 눈빛엔 네가 왜 왔느냐는 원망과 아주 찰나의 기대가 뒤섞여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당 구석에 던져두고 곧장 돌아섰을 텐데 오늘은 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웁니다. 청년 미안한데 저 안에 무거운 것 좀 하나만 옮겨줘. 순간 귀찮은 마음이 가슴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가뜩이나 밀린 배송 물량이 산더미인데 집 안까지 들어가는 건 질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커다란 장독 하나였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흙 묻은 신발을 벗고 낡은 거실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빛바랜 장판의 냉기가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장독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어디다 둘까요? 저기 구석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움직여서 그래. 장독을 옮겨두고 뻐근한 허리를 펴던 순간 벽에 걸린 커다란 달력이 제 시선을 잡아챘습니다. 숫자보다 더 선명하게 제 눈을 찌른 건 날짜마다 덧칠해진 빨간색 동그라미들이었습니다. 그 동그라미들은 제가 이 집을 방문했던 날짜 위에 어김없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 전날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제가 이 가파른 고개를 넘어온 날들은 예외 없이 그 빨간 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순간 뒷덜미가 서늘해지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에게 택배는 단순한 물건을 받는 행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외딴 집의 문을 두드려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종소리였던 셈입니다. 할머니는 라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사람이 미치도록 그리웠던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라면 한 팩을 시키면 누군가는 이 적막한 산골까지 찾아와 준다는 그 지독한 확신 말입니다. 그 확신을 단 돈 몇 천 원에 사기 위해 할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산꼭대기로 불러냈던 겁니다.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송곳으로 찔린 듯 지독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뭐해? 남의 집 달력은 왜 봐? 얼른 안 나가. 방 문턱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제 등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본 문턱에는 다시 할머니의 굽은 등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가져온 라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다시 머나먼 길 끝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가냘프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핸들을 잡은 제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할머니의 집이 점점 작아지며 제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져갑니다. 저는 왜 그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를 보고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불쾌함을 느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할머니의 지독한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뒤늦은 속죄의 시작이었을까요? 영업소로 돌아와 남은 송장들을 정리하던 제 거친 손길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춥니다. 내일 배송 예정 목록에 다시 뜬 그 익숙한 이름과 주소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들의 이름을 빌려 자신만의 기적을 주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내일 이 배달을 멈춘다면 할머니의 달력은 비참하게 하얗게 비어버리겠죠. 그것은 할머니에게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자 삶을 포기하라는 선고나 다름없을 겁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날카롭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핑계를 들고 그 험한 언덕을 다시 올라야 할까요? 할머니의 빨간 동그라미가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깊어만 갑니다. 외로움이 지독한 도끼가 되어버린 할머니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택배기사 동훈.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아픈 인연이 어떻게 서로의 짓무른 영혼을 어루만지게 될까요? 차갑게 얼어붙은 트럭 핸들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감각이 유독 시린 아침입니다. 벌써 일주일째 저는 매일같이 이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배달했던 세탁 세제 상자가 할머니의 방 문턱 옆에 그대로 놓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할머니는 물건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것은 라면보다 더 가벼운 고작 기만 박스입니다. 트럭에서 내려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집안에서 풍겨나오는 냄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여기 둘게요. 제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기도 전에 방 안에 계시던 할머니가 용수철처럼 튀어나오셨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마루를 가로질러 오더니 대뜸 제 손목을 꽉 움켜쥐셨습니다. 그 마른 장작 같은 손가락에 실린 힘이 어찌나 강한지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왜 이제 오니? 애미가 너 기다리다 목이 다 빠지는 줄 알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굵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보았던 도끼 서린 눈빛이 아니라 자식을 만난 어미의 애끓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에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려 힘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철수 아니에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저 택배 기사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제 옷소매를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흐느끼는 할머니의 어깨 너머로 앙상하게 드러난 쇄골과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마주한 할머니의 몰골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몸으로 어떻게 저를 붙잡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배 많이 고프지? 우리 아들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어서 앉아, 어서. 할머니는 비틀거리면서도 저를 이끌고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밀린 배송 물량과 차갑게 식어가는 제 트럭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이 제 손등을 스칠 때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년 전 병원 침대 위에서 제 손을 꼭 잡으려다 힘없이 떨어뜨린 제 아버지의 손길과 같았습니다. 아니, 할머니. 저 바빠요. 가야 된다고요. 제 거절은 할머니의 억척스러운 손길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찌개 냄비 하나를 올리더니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켰습니다. 할머니는 오로지 저를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멸치 듬뿍 넣고 끓였어.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는 쉰 소리를 내며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제 가슴을 더 날카롭게 도려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낡은 쟁반에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를 담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찌개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고 밥알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할머니의 반짝이는 눈빛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며 걸어온 지난 1년. 서울의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먹던 수십만 원짜리 스테이크보다 이 된장찌개가 더 뜨겁게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밥 먹었느냐고 고생했다고 말해주지 않던 긴 터널 같은 시간들. 저는 아들 박철수가 되어
할머니가 차려준 그 보잘것없는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간 그 한마디는 할머니를 속이려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갈 데 없는 제 영혼이 갈구하던 유일한 구원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찌개 국물에 말아 한 입 크게 밀어 넣었습니다. 흔한 된장찌개 맛이었지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는 이상하리만치 달콤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듯 흐뭇한 표정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우리 아들 장하다. 이 험한 세상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 거친 손길이 제 머리칼을 스칠 때 참아왔던 눈물이 찌개 그릇 속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과 찌개가 섞인 밥을 악착같이 씹어 삼켰습니다. 서울에서 사장 소리 들으며 거드름 피우던 박동우는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의 밥 한 그릇에 서러움이 터져버린 가여운 한 남자가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알 수 없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 뒤에 숨겨진 잔인한 현실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이제 한낮의 아지랑이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할머니의 눈빛이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누구신가? 우리 철수는 어디 가고?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할머니의 차가운 물음에 저는 숟가락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껴안고 울던 그 따뜻한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앞에 놓인 빈 그릇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찌개를 왜 마음대로 처먹어? 당장 안 나가! 순간적인 감정의 변주에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허둥지둥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쳐나와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전율로 사정없이 떨려왔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이 들쑥날쑥할수록 제 가슴에 박힌 못은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영업소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흙먼지와 눈물 자국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입안에 남아있는 된장찌개의 잔향을 혀로 쓸어내렸습니다. 내일 다시 그 집을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무거우면서도 가슴 한쪽은 기묘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다시 철수라 불러줄지 아니면 다시 소금을 뿌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 배달은 제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반송이 불가능한 제 생애 가장 무겁고 소중한 마음의 배송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산골의 어둠은 더 짙은 슬픔을 머금은 채 저를 덮쳐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입안에 맴돌던 된장찌개의 온기가 차가운 산바닥 공기에 하얗게 부서집니다. 어제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던 그 거칠고도 따뜻한 손길이 자꾸만 살갗을 간지리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고생했다 말해주지 않던 긴 터널 속에서 그 밥 한 그릇은 제게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여운을 즐기기에 산골의 아침은 지독하리만큼 냉혹하고 적막합니다. 오늘도 저는 트럭을 몰아 그 가파른 고갯길을 오릅니다. 비포장도로의 덜컹거림이 제 척추를 타고 뇌까지 전달되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할머니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반긴 건 어제의 온기가 아닌 시리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당 한구석에 세워진 낡은 목재 건조대로 향했습니다. 가을날의 따스한 햇살을 머금고 주황빛으로 빛났어야 할 곶감들이 이제는 기괴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본 곶감은 말라 비틀어지다 못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시커멓게 색이 변해버린 그 곶감들은 마치 할머니의 깊게 패인 주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오면 주겠다며 매년 이 곶감을 말리고 또 정성스레 갈무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무심한 세월은 할머니의 정성을 딱딱한 돌덩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다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아마 이 말라비틀어진 곶감들처럼 진작에 끝이 났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 시린 풍경을 뒤로하고 상자를 내려놓으려다 낡은 헛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인 그 적막한 공간에 할머니가 부탁한 물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저 헛간 구석에 쌓인 박스들 좀 치워줘. 우리 아들 방 좀 다시 꾸며야 하는데. 아침에 마주한 할머니는 다행히 정신이 맑아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먼 길 끝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헛간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농기구들 사이로 낡은 과자 박스 몇 개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옮기려 손을 댄 순간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상자 바닥이 툭 터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누런 종이 뭉치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튀어나온 건 할머니의 다정한 추억이 아니라 시뻘건 도장이 찍힌 통지서들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집어들 때마다 제 입안에서는 쓴물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아들 철수가 보낸 따뜻한 안부 편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 날아온 대출금 독촉장,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보낸 차가운 내용 증명들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 무거운 종이들이 할머니의 삶을 촘촘하게 옥죄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머니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기다리던 그 아들의 이름이 채무자 칸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자식은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 돈을 쓰고는 감당 못할 빚만 남긴 채 도망쳤던 겁니다. 어머니가 홀로 남겨진 이 낡은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읽어내려갈 때 제 주먹은 하얗게 떨렸습니다. 이 낡은 종이 한 장 한 장이 할머니의 눈물이 되었고 할머니의 평생을 앗아간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정말 모르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올 거라는 믿음 뒤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걸까요? 저는 흩어진 종이들 사이에서 빛바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철수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보내온 듯한 낡은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돈을 요구하는 구걸 섞인 거짓말과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가증스러운 변명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곧 모시러 갈게요. 그 비겁한 문장들 끝에 묻은 가식적인 약속들이 제 가슴을 지독하게 핥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부서져라 구겨 쥐었습니다. 저 또한 사업 실패 후 가족을 등지고 도망쳤던 비겁자였기에 철수라는 인간의 민낯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실패한 자의 비굴함과 무책임함이 이 낡은 종이 위에서 악취처럼 풍겨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올까봐 문턱에 앉아 목을 빼고 있는데 그 자식은 할머니의 남은 인생마저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헛간 밖으로 나와 방문 문턱에 멍하니 앉아있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말라비틀어진 곶감들을 보며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철수가 곶감을 참 좋아해.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잘 말랐어. 할머니의 그 맑은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는 비명소리보다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저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곶감이 자신의 처지인 줄도 모르고 할머니는 환상 속의 아들을 먹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차가운 연민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겠죠. 하지만 정말 미친 건 이 할머니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준 사람을 배신한 그 무심한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딱딱해진 곶감 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딱딱해서 못 먹어요. 이제 그만 치울까요? 제 부드러운 물음에 할머니가 깜짝 놀란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야.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 아들 오면 물에 불려서라도 줘야 해. 할머니는 아이처럼 제 손에 들린 곶감을 뺏어들며 품에 소중히 안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서러워서 제 심장은 깊은 연민의 늪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저 곶감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제 아버지 역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런 말라비틀어진 기다림을 품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저는 헛간으로 다시 들어가 철수가 남긴 채무 서류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당장 무언가를 해결할 힘은 제게 없었습니다. 그저 이 가련한 노인이 짊어진 짐의 무게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앉아 여전히 흐릿한 눈으로 길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선 먹구름이 낮게 깔리며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의 사나운 발톱이 이 산골을 덮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그 추위보다 더 시린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흙투성이가 된 할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어머니, 날이 추워요.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할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산 아래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금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헛간에서 몰래 챙겨온 그 시커먼 채무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낡은 집이 사실은 이미 그 파렴치한 자식의 손에 넘어가 있다는 잔인한 증거입니다. 행여나 할머니가 보실까 가슴팍 깊숙이 감춰두었지만 그 서류 뭉치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 박철수라는 자식이 예고도 없이 이 문턱을 넘는다면 저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일개 택배 기사인 제가 과연 이 외로운 노인의 유일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무렵 창밖의 바람 소리가 비명처럼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의 겨울은 이제 막 그 잔인한 발톱을 드러내며 세상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보에도 없던 눈발이 거칠게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불길한 경고처럼 들려옵니다. 제 가슴 속에 피어난 이 작은 온기가 과연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세상을 덮칠 눈보라가 아니었습니다. 눈보라보다 더 차갑고 비정한 인간의 탐욕이 이미 할머니의 마당 앞에 당도해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배송 목록에 할머니의 주소가 없는 날에도 제 트럭은 습관처럼 그 언덕길을 향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짓이라 손가락질 받을 이른바 오지랖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울에서 사장 소리 들으며 살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곧 돈이었고 이익이 나지 않는 관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냉혈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손에는 택배 상자 대신 낡은 공구 가방과 틈새 바람을 막을 문지방 테이프가 들려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 할머니의 집 마당에 들어서면 엔진 소리만 듣고도 할머니가 고개를 내미십니다. 오늘은 가져올 상자도 없으면서 왜 또 왔대? 기름값이 아깝지도 않은가 보네. 퉁명스러운 말투와는 달리 할머니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저는 대답 대신 삐걱거리는 대문의 경첩에 기름을 치고 덜렁거리는 방문 문턱을 손봅니다. 망치질 소리가 적막한 산골 마당을 메울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쌓였던 먼지들도 조금씩 털려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사기꾼이라 욕하고 등을 돌렸을 때 저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징그러웠습니다. 믿음의 대가가 파산과 절망뿐이라면 차라리 혼자 썩어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며 이 산골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뒤 꽉 막힌 문턱 할머니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과거에 어떤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할머니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제 시간에 맞춰 문을 두드려주고
고장난 문고리를 고쳐주는 이 청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 좀 먹으면서 해. 사람 속이 뜨뜻해야 이 추위를 견디는 법이야. 할머니가 신문지에 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고구마 2알을 제 앞으로 내미십니다. 투박하게 갈라진 고구마 껍질 사이로 노란 속살이 드러나며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저는 장갑을 벗고 그 뜨거운 고구마를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열기가 꽁꽁 얼어붙었던 제 심장을 아주 천천히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보던 그 어떤 진미도 이 투박한 온기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방문 문턱에 걸터앉아 아무 말 없이 고구마를 씹어 삼켰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길끝을 향해 있었지만 예전처럼 날이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 할머니의 시선을 따라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타인을 짓밟으며 올라가려 했던 걸까요? 가진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고작 고구마 한 알의 온기에 행복을 느끼는 제 모습이 가련하면서도 우스웠습니다. 청년, 혹시 부모님은 계신가? 집엔 안 가봐?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고구마가 목에 턱하고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힘없이 떨려 나왔고 할머니는 제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제 죄책감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부드럽고 묵직했습니다. 자식은 다 죄인이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법이야. 너처럼 착한 청년이면 아버지도 다 이해하실 게다. 착한 청년이라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혀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할머니의 그 무심한 위로 한마디에 1년 동안 꾹 참아왔던 서러움이 다시금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치료해 준 건 화려한 상담가도 약도 아닌 이 외로운 할머니였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어느새 서로의 짓무른 영혼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저는 기다리는 아들의 대리인이었고 제게 할머니는 속죄하고 싶은 아버지의 투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산 그림자가 마당을 덮칠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배송 물량이 많아서 못 올지도 몰라요. 추우니까 꼭 문 닫고 주무세요. 걱정 마라. 나도 이 늙은 몸뚱이 하나 지킬 힘은 있어. 길 미끄러우니 조심하고. 트럭에 시동을 걸고 내려가는 길, 백미러 속에 비친 할머니의 모습이 예전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당에 서서 제 트럭 뒷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꼭 제 아버지가 시골집 마당에서 저를 배웅하던 마지막 모습과 겹쳐 보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좁은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을 고쳐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 무너진 마음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뒤로 제가 헛간에서 발견했던 그 불길한 서류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전 재산과 인생을 가로챈 그 비정한 아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 만약 그자가 나타난다면 저는 과연 할머니를 지킬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게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할머니의 문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세상이 온통 하얀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눈은 멈출 기색 없이 영업소 마당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배송 차량의 시동이 꺼졌고 마을로 향하는 모든 길은 거대한 눈더미 아래 잠겼습니다. 동훈 씨, 오늘은 절대 안 돼. 제설차도 못 올라가서 고립됐어. 그냥 쉬어. 영업소 소장님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산꼭대기 외딴집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제 제가 고쳐드린 문틈 사이로 새어드는 한기를 견디고 계실까요?
기름 한 통이 간당간당하다던 그 낡은 난로는 아직 불꽃을 피우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인지 능력이 흐려진 할머니가 이 공포스러운 고립 속에서 제 이름을, 아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떨고 계실까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창고 구석에 세워둔 배낭을 꺼냈습니다. 비상용 약과 식료품, 그리고 핫팩과 등유 한 병을 억지로 쑤셔 넣었습니다. 미쳤어? 이 눈길을 걸어서 올라가겠다고? 그러다 죽어. 소장님이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저는 평생 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그 지옥 같은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할머니를 위한 배달이 아니라 제 부서진 영혼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사투였습니다. 트럭 대신 제 두 다리를 엔진 삼아 눈밭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첫 발자국을 떼자마자 눈이 무릎까지 푹 하고 꺼져 들어갔습니다. 비바람은 칼날이 되어 제 얼굴을 사정없이 난도질했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할머니 집까지는 평소라면 차로 5분도 안 걸리는 짧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험한 낭떠러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옮기는 것이 마치 천근의 무게를 들어올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눈 아래 숨겨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꺾였습니다. 비릿한 철분 냄새가 입안을 가득 채웠고 고통이 해일처럼 몰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며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저는 눈바닥을 긁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발목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피가 양말 속에서 금세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에 매달린 꺼질 듯 말 듯한 할머니네 집 불빛이 제 눈동자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기어가는 듯한 걸음으로, 아니 사실상 눈밭을 헤엄치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 주먹조차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조금만 기다려요. 갈라진 제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혼잣말은 매서운 바람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온몸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다가 환하게 웃는 할머니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잠이 쏟아졌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고통도, 빛도, 배신도 없는 평온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 넣어둔 할머니의 빨간 동그라미 친 달력 한 장이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이빨을 악물고 다시 전진했습니다. 무너진 제 자존심과 부서진 제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의 낡은 대문 앞에 도달했을 때 제 몸은 이미 사람의 형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어붙은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방 안은 온기 하나 없이 싸늘한 냉기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건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라 쇠 긁는 듯한 거친 기침 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 방 한 구석을 비췄습니다. 낡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태아처럼 웅크리고 떨고 있는 작은 체구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외침에도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핫팩을 꺼내 할머니의 시퍼렇게 변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제 겉옷을 벗어 할머니 위로 덮어준 뒤 제 체온으로 할머니의 온몸을 안았습니다. 제 몸이 사정없이 떨려왔지만 할머니의 미세한 심장 박동이 느껴지자 안도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비비고 주무르자 할머니가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할머니의 눈동자에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이 담겼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제 뺨을 만지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청년, 이 눈길을 어떻게 왔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철수가 아닌 청년임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할머니는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품에 고개를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폭설로 끊겨버린 이 산꼭대기 오지에서 우리는 피보다 진한 정으로 서로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할머니의 품 안에서 떨어진 낡은 종이 가방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아들을 위해 평생을 모아온 진짜 마지막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철수라고 부르지 않으면서도 왜 그토록 제가 오기를 기다렸는지, 밤새도록 창문을 깨부술 듯 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빚어나온 차가운 햇살이 문창살을 타고 들어와 제 언눈꺼풀을 간지럽힙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통격 속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코끝을 스친 건 비릿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항아리에서 꺼낸 듯한 짜고도 구수한 된장 냄새였습니다. 정신이 좀 드는가, 청년. 낮게 깔리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할머니가 제 발치에 앉아 무언가를 정성스레 바르고 계셨습니다. 제 발목은 동상으로 인해 시퍼렇게 죽어 있었고 군데군데 살가죽이 벗겨져 엉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의 마른 손에 된장을 듬뿍 묻혀 제 상처난 발등을 아주 천천히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산골에선 이 된장만큼 도끼를 잘 빼는 게 없어. 고집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할머니의 거친 손가락이 제 살결을 스칠 때마다 화끈거리는 고통과 함께 기묘한 온기가 번져나갔습니다. 어릴 적 시골집 마당에서 넘어져 무릎을 깨뜨렸을 때 아버지가 발라주셨던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수백만 원짜리 도수 치료를 받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의 살과 살이 맞닿는 투박한 위로였습니다. 할머니의 손등 위로 툭 붉어진 힘줄과 깊게 패인 주름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평생을 흙을 파고 곶감을 깎으며 자식 하나만을 기다려온 그 고단한 손이 이제는 남남인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참아왔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머니, 왜 저한테 철수라고 안 부르세요? 어젯밤엔 분명히 철수라고 하셨잖아요. 할머니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에서 지붕 위에 쌓인 눈덩어리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제 발목만 내려다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치매니 뭐니 해도 내 뱃속으로 낳은 새끼 얼굴을 잊어버렸을까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한낮의 서리처럼 투명하고도 시리게 맑아 있었습니다. 그놈은 이미 10년 전에 죽은 거나 다름없어. 내 피를 빨아먹고 도망친 놈을 내가 왜 모르겠니? 그런데 왜 저보고 철수라고 하셨어요? 왜 매일 택배를 시키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할머니는 엷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택배 상자에 적힌 이름이라도 안 부르면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사라질 것 같아서 그랬지. 할머니는 다시 된장을 묻혀 제 발등을 문지르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매일같이 그 험한 언덕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면 그때서야 내 심장이 뛰는 것 같더라. 신령님이 내 아들 대신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다. 할머니의 그 덤덤한 고백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할머니가 저를 기꺼이 받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시작된 이 기묘한 연극이 사실은 가장 절실한 진심이었다는 사실에 목이 메었습니다. 서울에서 잘 나가던 박 사장 시절 제 곁엔 늘 수많은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너졌을 때 제 발의 상처를 닦아주며 울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제 등에 칼을 꽂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 상관없는 할머니는, 제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이 노인은 제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 단어에 할머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거친 소매로 눈가를 훔쳐내셨습니다. 미련한 놈. 나한테 정 쏟으면 나중에 어쩌려고. 방 안가득 퍼지는 된장 냄새는 더 이상 비릿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썩어버린 곶감 냄새를 덮어버리는 생명의 냄새이자 모정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그 작은 어깨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저를 배신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비겁자가 되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던 그 지독한 형벌을 이 할머니를 지킴으로써 씻어내겠노라고. 눈이 녹기 시작한 처마 끝에서 낙숫물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옵니다. 겨울의 서슬 퍼런 기세도 이 작은 방 안의 온기를 이기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늘 가장 짧은 순간에 끝이 납니다. 할머니가 제 발을 닦아주고 남은 수건을 정리하러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낯설고도 거친 엔진 소리가 정적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쫓기듯 급하게 달려온 낡은 승용차의 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일순간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에 드리운 공포를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철수. 철수가 왔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반가움이 아닌 처절한 공포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할머니의 전 재산을 앗아가고 인생을 망가뜨린 그 장본인이 10년 만에 본색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을. 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시커먼 채무 서류들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남자는 어떤 가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는 과연 할머니의 앞을 막아설 수 있을까요? 마당에 멈춰 선 차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된장 냄새가 포근하게 감돌던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그림자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그림자였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드리운 것은 10년 만에 만나는 자식에 대한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 앞에 선 약한 초식동물이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와도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간 제 눈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코트를 걸쳤지만 소매 끝은 해져 있고 구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엉망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제 뒤에 있는 할머니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못난 아들 철수가 이제야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마당 전체를 울릴 만큼 우렁찼고 그 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 통곡 소리가 제 귀등을 사정없이 찔러왔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그가 10년 동안 어머니의 이름을 팔아가며 진 빚더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 속의 비정한 숫자들이 이 남자의 눈물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문턱에 주저앉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으며 얼굴을 비벼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 제가 효도할게요. 서울에 좋은 집 알아놨으니 이제 저랑 같이 가요. 그의 연기는 완벽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그가 잡고 있는 할머니의 손목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을 뿌리치지도 그렇다고 따뜻하게 맞잡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철수를 내려다보며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오열하던 눈빛은 찰나의 순간에 서늘한 경계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남의 집 마당에 서 있는 거야? 그의 어조는 조금 전 할머니에게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날 선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가식적인 코트 자락을 훑어보았습니다. 아드님 되시나 보네요. 할머니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 말투에는 가시 돋친 비아냥이 섞여 있었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한 듯 다시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방 안으로 부축해 들여보내며 저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대문 밖으로 나가는 척하며 창고 옆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더 이상 울음 섞인 효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내가 말한 서류 어디 있어? 그 땅 문서 말이야.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집요하게 할머니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서울집 계약하려면 그게 꼭 있어야 한다니까? 엄마 나 못 믿어? 할머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무언가 거절하는 듯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급해. 밖에서 그 무서운 사람들이 나 찾아다니는 거 몰라?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진짜 죽어. 효자 코스프레는 채 1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마지막 남은 할머니의 명의로 된 이 낡은 집과 땅을 노리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창살 너머로 비치는 철수의 그림자가 험악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아, 진짜. 늙으면 고집만 세진다더니. 말 좀 들어 좀.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폐륜적인 폭언에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문을 발로 차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철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방바닥 위로 종이장처럼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철수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당신 뭐야?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저는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남의 집안일? 아드님, 당신이 말하는 그 집안일에 이 서류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채무 독촉 서류들을 꺼내 그의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지는 종이들을 본 철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당혹감과 함께 짐승 같은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야, 너 사기꾼이지? 우리 엄마 꼬셔서 재산 빼돌리려는 사기꾼이지. 그는 오히려 저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며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는 비릿한 담배 냄새와 비겁한 공포의 향기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꺾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사기꾼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10년 만에 기어들어와서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철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방 안은 지독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쓰러져 있던 할머니는 이제 초점 없는 눈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지 능력이 다시 흐려진 것일까요? 아니면 이 참혹한 현실을 믿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철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장 어디 있어? 인감 도장 어디 있냐고. 그의 광기 어린 행동에 할머니는 그저 구석에 웅크린 채 몸을 떨 뿐이었습니다. 저는 철수의 어깨를 낚아채며 그를 문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철수는 실성한 듯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러봐. 여기 내 집이야. 내 엄마고. 누가 누굴 내쫓아? 강원도의 폭설이 다시 시작되려는지 산 아래서부터 거친 바람이 문짝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죽음의 공포보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할머니를 맡길 수 없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과연 저는 이 광기 어린 아들로부터 할머니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철수는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지르며 낡은 서랍장을 통째로 들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우지끈하며 나무가 비명을 지르며 쪼개지는 소리가 정적을 찢고 제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빛바랜 사진첩과 낡은 옷가지들이 먼지 구덩이 속으로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철수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종이 조각 하나하나를 미친 듯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어머니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목숨을 부지할 땅 문서와 돈 뭉치에만 눈이 먼 광기 어린 짐승뿐이었습니다. 어디 있어?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노인네가 어디다 숨겨둔 거야? 그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는 할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으며 철수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그만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안 보여? 제 외침에 철수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 멱살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실린 살벌한 기운이 제 목덜미를 조여왔습니다.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야? 택배나 배달하는 주제에 어디서 아들 노릇이야?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저를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차가운 벽의 냉기가 뼈마디를 타고 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철수의 숨결에서 나는 지독한 담배 냄새와 악취가 제 코끝을 찔러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제 목을 짓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가슴팍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내놔. 도장 어디 있는지 말해. 안 그러면 너랑 이 노인네랑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거야. 그의 핏발선 눈동자가 제 눈앞에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광기에 휩싸인 남자의 힘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벽에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시야가 하얗게 번쩍이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껏 숨죽여 떨고만 계시던 할머니의 눈빛이 일순간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인지 능력이 흐려진 노인의 흐릿한 눈동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와 맞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철수의 팔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이 철수의 팔뚝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도둑놈아! 내 집에서 당장 손 치워. 어디라고 감히 내 자식한테 손을 대?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기세는 천둥 소리보다 더 위험있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철수는 당황한 듯 할머니를 뿌리치려 했지만 할머니는 결코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철수를 문 밖으로 밀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죽어서도 내 눈에 띄지 마라. 너 같은 놈은 내 새끼 아니야. 할머니는 철수의 멱살을 움켜쥐고 마당 한복판으로 그를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철수는 빗방울이 섞인 진흙 바닥 위로 나동그라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서슬 퍼런 각성 앞에 더 이상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산골의 정막이 마당을 무겁게 덮쳤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길끝을 바라보며 서 계셨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거칠게 흩뜨려 놓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할머니의 어깨에 조용히 제 겉옷을 걸쳐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느다란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아수라장이 된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아주 나직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동훈아. 많이 놀랐지?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까막눈인 줄 알았던 할머니가 제 가슴팍에 달린 작은 이름표를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할머니? 제 이름을? 어떻게?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제 손등을 거친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내리셨습니다. 내 저놈이 내 새끼인 거 왜 몰랐겠니? 하지만 오늘 내 아들은 너 하나뿐이다. 그 한마디에 지난 1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속 댐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노인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저를 진짜 자식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할머니의 마른 손이 제 머리칼을 쓰다듬는 감촉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묵직했습니다. 비록 집은 엉망이 되었고 진짜 아들이라는 작자가 할머니의 인생을 짓밟고 갔지만 이 순간만큼은 우리 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단단한 영혼의 유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모두 짜내어 저를 지켜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얕아졌고 잡고 있는 손에서는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동훈아, 나 이제 좀 쉬고 싶구나. 자리에 좀 눕혀다오. 저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눕혀드리고 그 곁을 한시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다시 거센 눈발을 뿌리며 세상을 하얗게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감기는 눈꺼풀 위로 흐릿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짧고도 찬란했던 인연이 이제 마지막 배송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어떤 선물을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저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폭설이 멎은 산골의 새벽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방 안의 공기가 제 폐부를 찌르며 잠을 깨웠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잠드셨던 할머니의 손에서 더 이상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제 발라드렸던 된장에 짠 내보다 더 시린 죽음의 감촉이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 보세요. 눈 다 그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평온한 미소만을 머금고 계셨습니다.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아들을 만나 이제야 긴 여행을 끝내고 단잠에 빠진 아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할머니의 굳어버린 손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린 듯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과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택배를 시킬 때마다 적어두었던 아들 철수의 번호로도 수십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수치인 불명을 알리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경찰을 통해 들려온 소식은 할머니의 죽음보다 더 비정했습니다. 진짜 아들이라는 그 인간은 할머니를 밀쳐내고 도망친 그날 밤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지키려 했던 어미의 마음을 그 자식은 끝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겁니다. 연고자가 없으면 무연고자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말에 저는 제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입은 상주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택배 기사가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키는 상주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할머니의 외로운 일생을 대변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할머니가 저를 보며 동훈아, 고생 많았다라고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장례를 모두 마치고 다시 찾아온 할머니의 집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인 잃은 마당에는 제가 정성껏 갈무리해 두었던 새 곶감들이 예쁘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그 차가운 방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베개 밑에 소중히 간직해 두셨던 낡은 천주머니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우체국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진 작은 종이 한 장. 그것은 편지라기보다는 한자 한자 정성껏 눌러 쓴 기도문에 가까웠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까막눈인 줄 알았던 할머니가 제 이름을 종이에 수백 번 연습하며 적어두셨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매일 같이 그 험한 길 올라오느라 고생 많았다. 네 덕분에 내가 하루를 더 살았어. 통장에 든 돈은 내가 주는 택배비야. 라면 먹지 말고 따뜻한 밥 사 먹어라. 통장 안에는 매달 2,000원, 3,000원씩 모은 할머니의 눈물값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짜 아들을 위해 할머니가 준비해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아픈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통장을 가슴에 품고 빈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서울에서 수십억을 잃었을 때도 나지 않던 눈물이 고작 몇만 원이 든 이 통장 앞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다시는 서울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이 낡은 집과 땅에 저는 작은 쉼터 하나를 지었습니다. 길 위에서 지친 택배 기사들이 잠시 쉬어가고 동네 어르신들이 따뜻한 차 한잔 나누는 그런 곳입니다. 쉼터의 이름은 문턱 넘어 온기라고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넘지 못했던 그 문턱을 이제는 많은 사람이 웃으며 넘나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택배 트럭을 몰고 이 산골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 상자를 하나씩 배달할 때마다 저는 할머니의 달력 위에 그려졌던 그 빨간 동그라미를 떠올립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물건 하나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산마루에 걸린 붉은 노을을 향해 나직이 인사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사고 없이 배송 완료했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저 멀리 하늘 위에서 할머니가 그래, 우리 아들 고생했다라며 환하게 웃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배달해 주신 건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기적 같은 인연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곳을 향해 행운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정성스러운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할머니의 빨간 동그라미와 같습니다. 저의 사연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강원도 산골에서 배송 완료를 외치는 박동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 어떤 날보다 눈부시게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